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3명의 여대생이 일본과 한국을 여행하면서 겪은 놀라운 경험담인데요. 이들이 처음 계획했던 건 일본 중심의 여행이었지만 막상 두 나라를 모두 경험해보니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특히 언어도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느낀 두 나라 사람들의 반응 차이는 정말 놀라웠는데요. 심지어 그중 한 명은 아예 한국에 남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마지막에는 깜짝 놀랄 반전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파리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3명의 여대생이 여름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문학을 전공하는 분석적인 성격의 학생이었고, 줄리는 한류 문화에 푹 빠진 열정적인 친구였죠. 그리고 클레어는 감성이 풍부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꼭 아시아로 가고 싶어. 줄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일본 음식도 유명하고 전통 문화도 아름답다고 하던데. 마리도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 일본은 정말 깔끔하고 체계적이라고 들었어. 그리고 한국도 요즘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같이 가보자. 세 친구는 며칠 동안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일본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넘어가는 일정이었어요. 일본에 대한 기대가 특히 컸습니다. 깨끗한 거리, 친절한 서비스, 맛있는 음식들을 상상하며 설렘에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냈죠. 마리는 도서관에서 일본 문화에 관한 책들을 빌려와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와, 일본의 전통 문화 정말 깊이가 있어. 특히 다도 문화나 무사도 정신 같은 건 정말 인상적이야. 줄리도 인터넷으로 일본의 현대 문화를 찾아봤어요. 도쿄의 야경도 멋있고 하라주쿠 패션도 독특하더라. 클레어는 일본 음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초밥, 라멘, 돈가스. 정말 맛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정말 예의 바르다고 하니까 여행하기 편할 것 같아. 세 친구 모두 일본에 대한 환상이 가득했어요. 드디어 출발일이 다가왔습니다. 샤를 드골 공항에서 도쿄행 비행기에 오르며 세 친구는 한껏 들뜬 표정이었어요. 우와, 진짜 일본에 가는 거야. 클레어가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일본 여행 가이드북을 펼쳐놓고 가볼 곳들을 체크했죠. 하지만 벌써부터 작은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인 승무원에게 영어로 질문을 했을 때 미소는 지었지만 대답이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블랑킷 플리즈라고 말했는데 승무원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몇 번 반복해서야 겨우 이해하더라고요. 아마 비행기라서 그런가 보다. 마리가 위로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약간의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길을 묻고 싶어도 영어로 소통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정중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졌죠. Excuse me, where is train station? 이라고 물어봐도 에토 하면서 망설이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래도 세 친구는 이제 시작이니까 괜찮을 거야 라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첫날 밤, 세 친구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체크인을 하는 과정부터가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거든요. 프런트 직원은 계속 스미마셍만 반복할 뿐 실질적인 의사소통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예약 확인서를 보여줘도 고개만 끄덕일 뿐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어요. 방키는 어떻게 받는 거지? 마리가 몸짓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직원은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키카드를 가리키며 룸키라고 말해봐도 좌쇼 하면서 뭔가 알아듣는 듯하지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죠. 결국 다른 서양인 관광객의 도움을 받아서야 겨우 방을 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근처 레스토랑을 찾아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뉴판에는 일본어만 가득했고 영어 메뉴를 요청해도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잉글리시 메뉴 플리즈라고 말하면 나이데스라고 대답하면서 손을 흔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주문하지? 클레어가 당황했지만 직원들은 도움을 주려는 의도보다는 빨리 주문하라는 듯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메뉴에 있는 사진을 가리키며 주문해야 했는데 나온 음식이 예상과 다른 경우도 많았어요. 둘째 날에는 길을 잃어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을 몰라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대부분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피해갔어요. 소리, 잉글리시 노라고 말하면서 빨리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마침내 영어를 할 줄 아는 젊은 직장인을 만났는데 그분도 소리 But my English is not good라고 하면서 최소한의 도움만 주고 떠났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순간은 셋째 날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거리를 걷던 중 교통사고를 목격하게 되었는데 경찰이 와서 목격자 진술을 요구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영어를 할 줄 몰랐어요. 경찰관들은 친절했지만 언어의 벽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죠. 계속 일본어로 뭔가를 설명하려고 했지만 새 친구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결국 다른 외국인 관광객이 와서 간단히 통역해주고 나서야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우리가 도움이 되고 싶어도 방법이 없네. 마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때 느낀 건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게 있다는 느낌이었죠. 정중하긴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거리감이 있었고 외국인에게 열려있지 않은 느낌이 강했습니다. 쇼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직원들은 예의 바르게 인사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해도 간단한 답변만 하고 끝이었죠. 뭔가 우리가 불편한 존재인 것 같아. 줄리가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일본에서의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 친구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일본의 깔끔함과 질서는 인상적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아쉬움이 남았거든요. 특히 사람들과의 진정한 소통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컸죠. 공항에서 체크인을 하면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직원이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지만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적인 대화만 했을 뿐이에요. 윈도우 시트 오어 아일 시트? 라는 질문에도 기계적으로 대답할 뿐 추가적인 친근함은 없었습니다. 비행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승무원들은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개인적인 따뜻함보다는 매뉴얼대로 하는 느낌이 강했죠. 김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을 때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공항 직원이 영어로 먼저 인사를 건네며 한국 여행 잘 다녀가세요 라고 말해주었거든요. 단순한 업무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작은 차이였지만 새 친구에게는 큰 느낌의 변화였습니다. 입국 절차를 마치고 공항 내부를 둘러보는데 안내판에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표기가 잘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건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먼저 다가와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라고 영어로 말해준 거였습니다. 일본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적극적인 서비스였죠. 지하철을 타기 위해 교통카드를 사려고 할 때였어요. 기계 사용법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데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도와주셨습니다. 영어는 못하셨지만 몸짓과 손짓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클레어가 환하게 웃으며 고마워했어요. 아주머니도 같이 웃으시면서 오케이, 오케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아주머니가 지하철 타는 곳까지 직접 안내해 주신 거였어요. 본인도 바쁘실 텐데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시간을 내주신 거죠. 지하철역에서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손짓으로 알려주시고 심지어 몇 정거장 후에 내려야 하는지까지 손가락으로 세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느낌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긴 했지만 외국인인 새 친구를 신기하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시선이 일본에서 느꼈던 거리감 있는 시선과는 달랐습니다. 호기심 어린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따뜻한 시선이었죠. 어떤 고등학생은 영어로 웰컴 투 코리아라고 작게 말해주기까지 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프런트 직원이 영어로 대화를 시도했고 영어가 서툴러도 끝까지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방은 2층이고 와이파이 비밀번호는 여기 적혀 있어요.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직원의 말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심지어 근처 맛집까지 추천해주면서 간단한 지도를 그려주었습니다. 뭔가 여기는 우리를 환영하는 느낌이야. 마리가 방에 짐을 풀며 말했습니다. 줄리도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 말은 잘 안 통해도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 첫날부터 새 친구는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새 친구는 한국의 전통 아침 식사를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호텔 근처 국밥집에 들어섰는데 메뉴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구성이었거든요. 일본에서는 정해진 세트 메뉴가 대부분이었는데 여기서는 선택의 폭이 훨씬 넓었어요. 와, 반찬이 이렇게 많이 나와? 클레어가 눈을 크게 뜨며 감탄했습니다.
김치, 무침, 젓갈 등 다양한 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어요. 일본에서 먹었던 단조로운 식사와는 정말 대조적이었죠. 색깔도 다양하고 맛도 각기 달랐습니다. 사장님이 다가와서 처음이세요? 이거는 이렇게 드시면 돼요 라며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This is 김치, very good for health. And this is 하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친절함이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간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어요. 짜면 이야기하세요. 덜 짜게 만들어 줄게요. 사장님의 배려 덕분에 세 친구는 각자 입맛에 맞는 음식을 즐길 수 있었죠. 마리는 매운 걸 못 먹는다고 하니까 김치도 덜 매운 걸로 따로 가져다 주시고, 클레어가 짠 걸 못 먹는다고 하니까 국물도 따로 조절해 주셨어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유연함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갈 때도 맛있게 드셨어요? 또 오세요. 라고 환하게 웃으며 배웅해 주셨어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다시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느껴졌죠. 오후에는 명동으로 쇼핑을 나갔어요. 길거리 음식을 파는 곳들이 즐비했는데 놀랍게도 위생적이면서 동시에 다양했습니다. 떡볶이, 핫도그, 붕어빵, 타코야키, 계란빵 등 처음 보는 음식들이 가득했죠. 일본의 길거리 음식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이거 뭐예요? 줄리가 떡볶이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아주머니가 영어를 못하셨지만 스마트폰으로 번역기를 켜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매운 떡, 어묵, 소스 함께라고 번역된 화면을 보여주시며 웃으셨죠. 그리고 직접 젓가락으로 하나 집어서 테이스트라고 시식을 권해주셨어요. 더 놀라운 건 시식을 권해주셨다는 점이었어요. 맛보세요. 괜찮으면 사세요. 일본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따뜻한 서비스였습니다. 세 친구는 이런 작은 차이들에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돈을 벌기 위한 장사가 아니라 정말 맛있는 걸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저녁에는 삼겹살집에 갔는데 여기서도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직원이 영어 메뉴가 없다고 하면서도 직접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설명해 주었어요. 이거는 돼지고기, 이거는 소고기, 이거는 닭고기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주었죠. 심지어 고기 굽는 방법까지 직접 와서 가르쳐 주었어요. 이렇게 뒤집으시고 이 정도 익으면 드시면 돼요. 상추에 싸서 드시면 더 맛있어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세심한 서비스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영어를 몰라서 우리를 피하는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영어를 몰라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도와주려고 해. 마리가 감동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세 친구는 한국에서 느낀 따뜻함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국에서의 사흘째 되는 날, 세 친구에게 완전히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쇼핑을 위해 홍대에 갔는데 거리 곳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었죠. 저기 봐. 줄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한 상점 앞에 거대한 K-팝 아이돌 포스터가 붙어 있었는데 그 앞에 일본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사진을 찍고 있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가수 좋아하는 거 아니야? 세 친구는 서로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더 걸어가니까 화장품 가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한국 브랜드 화장품을 사려는 일본인들로 북적였습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못 본 장면이네. 클레어가 신기해했어요. 일본에 있을 때는 이런 한류 열풍을 전혀 체감하지 못했거든요. 가장 놀라웠던 건 서점에서였습니다. 한국 드라마 관련 서적들이 일본어로 번역되어 있었고 일본 젊은이들이 열심히 읽고 있었어요.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같은 드라마 제목들이 일본어로 쓰여 있었죠. 심지어 한국어 학습서까지 베스트셀러 코너에 진열되어 있었어요. K-뷰티 전문점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일본 여성들이 한국 화장품에 대해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제품은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이 브랜드는 어떤 특징이 있다는 식으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마치 한국 사람보다 더 잘 아는 것 같았죠. 카페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일본 대학생들 대화가 들렸어요. 한국 패션이 정말 예뻐. K-뷰티 제품 써봤어? 다음에는 한국 드라마 촬영지 투어도 해보고 싶어 같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세 친구는 서로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이상해. 우리가 일본에 있을 때는 이런 걸 못 봤는데. 마리가 의아해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 일본 학생이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실례지만 프랑스에서 오셨나요? 한국 어떠세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류 문화가 엄청난 인기라는 거예요. 특히 젊은 층에서는 한국 드라마, 음악, 패션, 뷰티까지 모든 게 인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 문화가 정말 트렌드예요. 한국어 배우는 사람들도 많고 한국 여행 오는 사람들도 엄청 늘었어요. 그럼 왜 일본에서는 이런 걸 못 봤을까? 줄리가 궁금해했어요. 일본 학생이 설명해 주길 일본 내에서는 한류 문화를 즐기지만 한국에 와서 직접 경험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느끼는 진짜 한류는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는 문화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함까지 경험할 수 있거든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일본에서는 한류 상품들이 정말 비싸게 팔리고 있는데 한국에 와서 직접 사면 훨씬 저렴하다는 거였죠. 그래서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 여행을 쇼핑 투어로 계획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세 친구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에서 한국 문화를 더 많이 접했고 정작 한국에 와서는 사람들의 따뜻함을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복잡하네. 클레어가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 문화가 인기인데 정작 우리는 일본보다 한국 사람들이 더 따뜻하다고 느끼고 있어.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세 친구는 인천공항에서 체크인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줄리가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어요. 평소와 다르게 침묵하더니 뭔가 고민하는 표정이었죠. 잠깐, 나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 있을게. 줄리가 마리와 클레어에게 말했습니다. 두 친구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면세점 쇼핑을 계속했어요. 화장품 좀 더 보자. 여기서 사는 게 일본보다 훨씬 저렴해. 마리가 한국 화장품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줄리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일주일간의 한국 생활이 너무나 인상 깊었던 거죠. 특히 사람들의 따뜻함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공항 정보 데스크로 향하면서 줄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관광 비자 연장이 가능한가요? 줄리가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90일까지는 무비자로 체류 가능하시고 그 이후에는 다른 비자가 필요해요. 어떤 목적으로 연장을 원하시나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요. 줄리의 말에 직원이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대학교들과 프랑스 대학교 간의 교환학생 협정이 많이 체결되어 있어요. 어느 대학 소속이신가요? 줄리는 자신의 대학교 이름을 말했고 놀랍게도 한국의 여러 대학교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다음 학기부터도 지원 가능하다고 하네요. 서류는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줄리가 돌아왔는데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손에는 여러 서류들을 들고 있었어요. 너희들 먼저 가. 갑작스러운 말에 마리와 클레어는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야? 같이 가기로 했잖아. 미안해, 나는 여기 좀 더 있고 싶어. 줄리의 말에 두 친구는 완전히 놀랐습니다. 줄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 안내서와 지원서였습니다. 너 진짜야? 갑자기 왜? 클레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줄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겉으로는 예의 바르지만 마음의 벽이 느껴졌어. 하지만 여기서는 말이 안 통해도 마음이 통하는 걸 느꼈거든. 진짜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이야. 마리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학교는? 부모님은 뭐라고 하셨어? 줄리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어. 하지만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알아봤어. 다음 학기에 한국 대학교로 올 수 있대.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고. 하지만 언어는 어떻게 해? 한국어 전혀 모르잖아. 클레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한국어 수업도 있고 영어로 진행하는 강의들도 많다고 해.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워낙 도와주려고 하니까 금방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줄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느낀 따뜻함을 더 경험해보고 싶어. 일본에서는 모든 게 완벽했지만 차가웠어. 여기서는 완벽하지 않지만 따뜻해. 나는 따뜻한 곳에서 살고 싶어. 공항에서의 이별은 눈물바다였습니다. 마리와 클레어는 줄리를 두고 가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연락 자주 하자. 그리고 어떻게 지내는지 꼭 알려줘. 혹시 힘들면 언제든 프랑스로 돌아와.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게.
줄리는 두 친구를 배웅하고 나서 혼자 공항을 나왔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나라에서 진짜 삶을 경험해보자. 불안하기도 했지만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거든요. 그날 밤 줄리는 새로운 숙소에서 혼자 한국의 밤 풍경을 바라봤어요. 네온사인들이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보면서 내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걸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곳에서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예감이 말이에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줄리는 서울의 한 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정식 입학하게 되었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은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는 한국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간단한 일상 대화 정도는 무리 없이 할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다시 왔어요. 줄리가 입국 심사대에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깜짝 놀라면서 웃었어요. 오, 한국어 잘하시네요. 교환학생으로 오신 거예요? 네, 이번 학기부터 공부하게 됐어요.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갔던 그 국밥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장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너 그때 그 프랑스 애 아니야? 돌아왔네. 6개월 전 일주일밖에 없었던 손님을 기억하고 계신 게 너무 신기했어요. 사장님이 줄리의 이름까지 기억하고 계신 걸 알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줄리 맞지? 다른 친구들은 어디 갔어? 사장님의 관심에 줄리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친구들은 프랑스로 돌아갔고 저만 여기서 공부하게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 단골이네. 앞으로 자주 와. 매일 와도 좋아.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특별히 반찬을 더 챙겨주셨어요. 한국 생활 적응하는 동안 든든하게 먹어야 해. 몸 건강해야 공부도 잘하지. 이런 작은 배려가 줄리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혼자 지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어요. 여기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대학교 생활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힘들었지만 한국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영어 가르쳐 줄 테니까 한국어 가르쳐 줄래? 언어 교환을 제안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서로 도우며 친해지는 과정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프랑스와 한국 문화 차이가 어떤 것 같아? 한국 친구들이 궁금해했어요. 한국은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느낌이에요. 함께 밥 먹고 함께 공부하고 서로 챙겨주는 문화가 프랑스와 달라요. 수업 후에는 자원봉사 동아리에도 가입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을 도와주는 활동이었는데 줄리 자신도 도움을 받으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죠. 우리 모두 서로 배우는 거네요. 동아리 선배가 말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친구들의 정이었습니다. 줄리야, 같이 저녁 먹자. 줄리야, 주말에 뭐 해? 우리 집에 놀러와. 이런 식으로 항상 함께 하려고 했어요. 프랑스에서는 개인적인 시간을 중시하는데 한국에서는 함께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요리 수업도 시작했습니다. 김치 담그기, 불고기 만들기, 떡볶이 조리법까지 배웠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갔습니다. 이제 프랑스 가서 친구들한테 한국 음식 만들어줄 수 있겠네. 줄리는 뿌듯해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추석 때였습니다. 한국 친구가 가족 모임에 초대해 주었거든요. 외국인이라서 괜찮을까요? 걱정했지만 가족들이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우리 딸처럼 생각해. 친구 어머니의 말씀에 줄리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런 포용력이 바로 한국의 매력이었어요. 명절 음식도 함께 만들고 전통놀이도 배우면서 진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1년이 지나갈 무렵 줄리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리와 클레어가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다는 거예요. 줄리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본 한국 생활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너 때문에 우리도 한국이 궁금해졌어. 마리가 화상통화로 말했습니다. 네가 올린 사진들 보니까 정말 재미있어 보이더라. 특히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어. 클레어도 동의했어요. 네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걸 처음 봤어. 무슨 마법이라도 있는 거야? 줄리는 친구들에게 한국의 매력을 설명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정말 따뜻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서서 도와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줘. 개인주의 문화에 익숙했던 우리에게는 정말 새로운 경험이야.
드디어 두 친구가 한국에 도착하는 날이 왔습니다. 줄리는 김포공항에서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1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너무 반가웠지만 더 기뻤던 건 이제 줄리가 한국을 제대로 소개해 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와, 너 완전 달라졌네. 마리가 감탄했어요. 줄리가 공항 직원과 한국어로 유창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놀란 거죠. 이제 우리가 너한테 완전히 의존해야겠다. 클레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데려간 곳은 역시 그 국밥집이었어요. 사장님이 새 친구를 보시더니 다 왔네. 반갑다, 반가워. 하시며 진심으로 반겨주셨습니다. 마리와 클레어는 1년 전 자신들을 기억해 주시는 사장님께 깜짝 놀랐어요. 이 사장님이 1년 전 우리 기억하고 계신데? 클레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정이 정말 많아. 한번 인연이 되면 계속 기억해 주시는 거야. 줄리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정이 많은 것 같아. 마리가 감동스러워했습니다. 클레어도 고개를 끄덕였죠. 일본에서는 이런 경험 못했는데. 정중하긴 했지만 이렇게 가족 같은 느낌은 아니었어. 대학교도 구경시켜줬어요. 줄리의 한국 친구들이 마리와 클레어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줄리 친구들이면 우리 친구지. 이런 식으로 즉석에서 친해지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우리 다음 주에 등산 가는데 같이 갈래? 한국 친구들이 제안했어요. 마리와 클레어는 이런 적극적인 환대에 놀랐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친하게 지내도 되나? 한국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야. 외국인이라고 구분하지 않아. 줄리가 설명했어요. 그날 저녁 세 친구는 한강에서 치킨을 먹으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줄리가 말했습니다. 1년 동안 여기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 한국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들으려고 해. 그래서 통하는 거야. 마리가 깊이 공감하며 대답했어요. 맞아. 일본이 잘 정돈된 회색이라면 한국은 살아있는 다채로운 색깔 같아. 복잡하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 사람들도 완벽하지 않지만 진심이 느껴져. 클레어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게 이런 거구나. 진짜 소통은 말이 아니라 마음인 것 같아. 일본에서는 말이 안 통하면 단절됐는데 한국에서는 말이 안 통해도 연결되는 느낌이야. 마리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나도 여기서 한 학기 공부해보고 싶어. 이런 따뜻한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 클레어도 동의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프랑스로 돌아가서 교환학생 지원할 거야. 그렇게 세 친구는 모두 한국에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여행이 목적이었던 친구들이 결국 모두 한국에 머물게 된 거죠. 이제 이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깨달아준 나라, 따뜻한 정이 넘치는 나라, 바로 한국이었어요. 세 친구는 이제 한국 문화의 진정한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문화 전도사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캐나다가 한국 방산업체를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사실 이건 단순한 무기거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일변도였던 캐나다 국방 정책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역사적 순간이죠. 한 명의 캐나다 여성 공무원이 우리나라를 직접 찾아와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 정말 놀랍습니다. 과연 캐나다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미국의 압박과 한국의 매력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줄다리기,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까지.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캐나다 오타와 국회의사당에서는 역사적인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마크 카니 총리가 단상에 올라 국방비 대폭 증액을 선언한 것이죠. 우리 캐나다는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1.4%에서 2%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총리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연간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국방 예산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발표 직후 캐나다 국방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예산으로 무엇을 사야 할지, 어느 나라 업체와 거래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거든요. 국방조달청 회의실에서는 연일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대부분의 고위 관료들은 기존처럼 미국이나 유럽 업체들과 거래하자고 주장했죠.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함께해온 파트너들 아닙니까?
검증된 업체들과 거래하는 게 안전합니다. 바로 그때 에밀리 프레이저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36세의 젊은 국방조달청 평가관이었던 에밀리는 토론토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캐나다 정부에서 12년간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데이터 분석과 객관적 평가로 정평이 나 있었죠. 동료들 사이에서는 에밀리가 내놓은 보고서는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에밀리를 불러 중대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에밀리, 우리에게 최적의 방산업체를 찾아주십시오. 편견 없이 오직 데이터로만 판단해주세요. 에밀리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유럽의 에어버스, 탈레스 등 기존 방산업체들의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가격은 터무니없이 비싸고 납기는 최소 3년에서 5년씩 걸렸거든요. 예를 들어 로키드 마틴의 F-35 전투기는 대당 8천만 달러가 넘었고 주문부터 인도까지 5년이 소요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업체들이 캐나다를 그저 고객 정도로만 여긴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었죠. 특히 에밀리가 충격을 받은 건 미국 업체들의 거만한 태도였습니다. 한 미국 방산업체 관계자는 캐나다가 원하는 건 우리도 알고 있소. 하지만 우리 조건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다른 곳을 알아보든지 하시오라고 말했거든요. 이런 태도의 에밀리는 과연 이들이 진정한 파트너일까? 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의 주권과 자주성을 존중하지 않는 업체들과 장기적 관계를 맺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싶었죠. 바로 그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오타와 주재 한국 국방무관 김대령이 국방부를 찾아온 것이죠. 캐나다가 국방력 강화를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김대령의 제안에 처음엔 대부분이 시큰둥했습니다. 한국? 아직 방산 선진국이라고 하기엔 이르지 않나 싶었거든요. 특히 케빈 윌슨 고문은 동양 국가들의 기술력이 서구 수준에 미칠 수 있겠어요? 라며 노골적으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철저한 데이터주의자였고 선입견보다는 사실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죠. 일단 자료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선입견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에밀리가 받은 한국 방산업체 자료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시스템, 하나오션, 현대로템, 카이 등 생소한 이름들이지만 실적은 만만치 않았죠. 특히 눈길을 끈 건 폴란드 수출 사례였습니다. K9 자주포 1000대, K2 전차 180대, 천무 다연장 로켓 288대를 수출하며 약 17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죠. 에밀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170억 달러면 캐나다 연간 국방 예산의 절반이 넘는 규모인데요. 김대령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직접 확인하러 오시는 게 어떨까요? 더 놀라운 건 한국 방산업체들의 기술력 발전 속도였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미국에서 기술을 도입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독자 기술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었거든요. K9 자주포는 전 세계 15개국이 도입했고 K2 전차는 독일의 레오파드2를 능가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산 무기들이 실전 검증을 받으며 그 성능을 입증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죠. 에밀리는 상관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소한 현장은 봐야 하지 않을까요?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200억 달러를 쓰는데 며칠 출장비를 아껴서 뭘 하겠습니까? 국방부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케빈 윌슨 고문 같은 보수적 인사들은 굳이 한국까지 갈 필요가 있나? 서류만으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라며 반대했죠. 하지만 에밀리의 논리적 설득이 통했습니다. 고문님, 우리가 새 차를 살 때도 직접 시승해보지 않습니까? 하물며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무기를 사는데 현장 확인 없이 결정할 순 없습니다. 결국 한국 현지 조사가 결정되었고 에밀리가 조사단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에밀리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한국전쟁 때 캐나다가 파병했던 역사, 그 후 70년간 쌓아온 우정, 그리고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된 한국의 모습까지.
과연 어떤 나라일까? 에밀리의 마음속에는 기대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초 에밀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한국의 첨단 인프라가 그녀를 놀라게 했죠. 자동화된 출입국 시스템, 깔끔한 시설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정중한 서비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방사청과 한화시스템에서 나온 관계자들이 정중하게 맞이했고 에밀리는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초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강남의 스카이라인, 한강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다리들, 그리고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첨단 기술들까지. 첫날은 방사청 브리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최근 해외 수출 성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어졌죠. 에밀리가 가장 놀란 건 개발 속도였습니다. K9 자주포 개발에 얼마나 걸렸습니까? 약 7년입니다. 서구 방산업체들이 보통 15년에서 20년 걸리는 것과 비교했을 때 놀라운 속도였죠. 더 놀라운 건 이 과정에서 한국 고유의 기술력을 축적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처음엔 해외 기술을 도입했지만 단순히 복사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개량하고 발전시켜 나갔죠. 그 결과 이제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이런 접근법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 자주적 국방력을 구축하려는 한국의 의지가 느껴졌거든요. 이튿날 에밀리는 창원으로 향했습니다. 한화오션 창원 공장에서 실제 생산 현장을 보기 위해서였죠. 공장 입구에서 한민수 이사가 직접 나와 맞이했습니다. 40세의 한민수는 20년간 방산업계에서 일한 베테랑으로 특히 해외 고객들과의 소통에 능했습니다. 환영합니다, 프레이저님. 저희 공장에서 캐나다를 위한 최고의 솔루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민수의 영어는 유창했고 무엇보다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공장 내부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최첨단 로봇들이 정밀하게 작업하고 있었고 품질 관리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한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일본식 품질 관리와 독일식 정밀성을 결합해 한국만의 생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한국인 특유의 빠른 판단력과 실행력을 더했죠. 에밀리는 생산 라인을 꼼꼼히 둘러보며 메모를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직원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모습이 역력했거든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사격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의 실사격 시연이 시작되자 에밀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40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모습, 그리고 1분에 3발씩 연속 사격하는 속도까지. 이 정도 성능이면 나토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데요? 한민수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폴란드군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군 포병을 압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 시연은 더욱 압권이었습니다. 12발의 로켓이 동시에 발사되어 80km 떨어진 목표 지역을 완전히 제압하는 모습을 보고 에밀리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화력이면 적의 포병 전력을 한 번에 무력화시킬 수 있겠네요. 한국 측 관계자가 덧붙였습니다. 정확도도 뛰어납니다.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군사 목표만 정확히 타격할 수 있죠. 한국에서 돌아온 에밀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져온 자료와 사진, 동영상들은 한국 방산업체들의 실력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였죠. 하지만 국방부 내부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케빈 윌슨 고문이 첫 번째로 반발했습니다. 에밀리, 한국 업체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검증이 부족하지 않나요? 우리가 수십 년간 함께해온 미국 업체들이 더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윌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고문님, 데이터를 보십시오. 가격은 미국 업체 대비 30% 저렴하고 납기는 절반으로 단축됩니다. 게다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윌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할지 뻔합니다. 우리가 나토 회원국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도 있고요.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터져나왔습니다. 보수당 일부 의원들이 한국 방산업체 선정은 시기상조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죠.
특히 미국계 방산 업체들의 로비가 거세졌습니다. 그들은 캐나다의 안보는 나토 체계 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한국 업체들이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억지 논리까지 펼쳤죠. 더 큰 문제는 미국 정부의 압박이었습니다. 주 캐나다 미국 대사가 캐나다 외교부를 찾아가 우려를 표명했거든요. 캐나다와 미국은 70년 넘게 함께해온 혈맹입니다.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도 이런 특별한 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외교적 표현이었지만 사실상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에밀리는 점점 곤란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객관적 데이터로는 한국 업체들이 압도적으로 우수했지만 정치적 압박은 날로 거세졌거든요. 동료들 중 일부는 에밀리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기존 업체들 중에서 선택하는 게 안전해라고 조언했습니다. 심지어 상급자 중 한 명은 자네 경력을 생각해서라도 신중하게 행동하는 게 좋겠어라며 암묵적으로 압박을 가하기도 했죠. 하지만 에밀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12년간 공직 생활을 하며 쌓아온 신념이 있었거든요. 국민의 세금으로 최고의 장비를 사는 게 우리 의무 아닌가요? 정치적 고려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는 장비를 비싸게 사는 건 국민에 대한 배신 아닙니까? 에밀리는 밤늦게까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의 장점과 우려사항을 균형 있게 정리하면서도 객관적 평가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 하나가 캐나다 국방 정책의 향방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공직자로서의 양심과 정치적 현실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도 말입니다. 에밀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건 CBC 뉴스의 특집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저명한 탐사보도 기자 마이클 톰슨이 캐나다 국방력 강화, 어디서 사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심층 기획을 시작한 것이죠. 톰슨 기자는 에밀리의 한국 출장 소식을 입수하고 직접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기자였던 톰슨은 이 이야기에서 큰 뉴스 가치를 느꼈거든요. 톰슨 기자의 한국 취재는 폭발적이었습니다. 현대로템에서 직접 촬영한 K2 전차의 주행 영상, 한화시스템의 천무 다연장 로켓 시연 장면, 그리고 카이에서 개발 중인 KF-21 전투기의 모습까지. 캐나다 시청자들은 한국 방산 업체들의 실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에서 만든 거야? 우리가 아는 한국이 맞나?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죠. 특히 큰 반향을 일으킨 건 폴란드 인터뷰였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가 한국 무기들은 실전에서 검증된 최고 수준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도 뛰어나고 무엇보다 신속한 납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라고 증언한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K9 자주포의 활약상도 공개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을 상대로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더 놀라운 건 노르웨이와 에스토니아 같은 북유럽 국가들도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의 K9 자주포는 우리의 험준한 지형에도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혹한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하죠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와 비슷한 기후 조건을 가진 북유럽 국가들의 긍정적 평가는 캐나다 국민들에게 큰 설득력을 가졌습니다. CBC의 두 번째 특집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무기고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민주화 역사와 현재 모습을 조명한 것이었죠. 군사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한 한국의 경험, 그리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죠. 온라인 댓글란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왜 우리가 항상 미국 눈치만 봐야 하나? 한국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 아닌가? 가격도 싸고 성능도 좋다면 당연히 한국 걸 사야지. 캐나다도 독자적인 판단을 할 때가 되었다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죠. 여론조사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한국 방산업체 도입에 찬성하는 국민이 67%에 달했거든요. 더욱 흥미로운 건 연령대별 반응이었습니다. 젊은 층에서는 찬성률이 80%를 넘었고 중장년층에서도 60%가 넘는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한 여론조사 응답자는 한국 전쟁 때 우리가 도왔으니 이제 한국이 우리를 도와줄 차례 아닌가요? 라고 말하기도 했죠. 정치권 분위기도 급변했습니다.
집권 자유당 내에서는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야당인 보수당에서도 합리적 선택이라면 반대할 이유 없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에밀리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의 보고서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역시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구나. 에밀리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와 여론 변화에 힘입어 한국과 캐나다 간 실질적 협력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직접 캐나다를 방문했고, 캐나다 측도 외교부 차관급 인사를 한국에 파견했죠. 양국 간 국방협력 MOU 체결이 급속히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포괄적 방산협력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산업계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캐나다의 조선업체 어빙조선소가 현대중공업과 기술 협력을 논의하기 시작했거든요. 또한 봄바디어 같은 항공업체들도 KAI와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포괄적 산업 협력으로 확장되는 모양새였죠. 캐나다 상공회의소 회장은 한국과의 협력이 우리 제조업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한민수 이사는 이런 분위기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캐나다를 찾아가 구체적인 제안을 들고 갔죠.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단순히 완제품만 파는 게 아닙니다. 캐나다 현지의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캐나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기술 이전을 통해 캐나다 방산업체들과 윈윈할 수 있습니다. 한민수의 제안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제안한 것이었죠. 구체적인 패키지는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K9 자주포의 경우 첫 50대는 한국에서 완제품으로 수입하되 나머지 150대는 캐나다 현지에서 조립 생산한다는 계획이었죠. 이를 위해 온타리오주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고 약 2,000명의 현지 고용을 창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5년 후에는 완전한 현지 생산 체계를 구축해 캐나다가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안까지 있었죠. 온타리오주 경제개발부 장관은 이 제안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2,000명의 일자리 창출은 우리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첨단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죠. 실제로 캐나다는 최근 제조업 일자리 감소로 고민이 많았는데 한국과의 협력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기술 이전 부분도 파격적이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캐나다 현지의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캐나다 엔지니어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6개월간 기술 연수를 받게 하겠다고 제안했죠. 또한 캐나다 대학들과의 공동 연구 프로그램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맥길 대학교 공학과 교수는 이런 기회는 우리 학생들에게 최첨단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 미국 측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 캐나다 미국 대사가 캐나다 외교부를 찾아가 우려를 표명했죠. 캐나다와 미국은 나토 동맹국으로서 방산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해왔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기존 동맹 관계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외교적 표현이었지만 사실상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의 로비도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들은 한국 업체들의 기술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장기적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네거티브 캠페인을 벌였죠. 심지어 일부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한국 방산업체에 미칠 위험성까지 거론하며 억지 논리를 펼쳤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한 임원은 캐나다가 검증되지 않은 무기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나토 전체의 상호운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하지만 상황은 이미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언론들이 미국의 압박을 주권 침해로 규정하며 비판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거든요. 토론토 스타 신문은 사설에서 캐나다는 독립국가다. 우리의 국방정책을 미국이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에밀리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씁쓸했습니다. 순수한 기술적 판단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모습이 안타까웠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캐나다 국민들이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캐나다 국방부 최종평가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각 부서 고위 관료들,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까지 총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였죠. 에밀리는 수석 보고관으로 참석해 지난 6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이 결정이 캐나다 국방 정책의 향방을 좌우할 중대한 순간임을 알고 있었거든요. 평가위원회 전날 밤 에밀리는 한민수와 마지막 비공식 면담을 가졌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만난 두 사람은 진솔한 대화를 나눴죠. 한민수가 말했습니다. 프레이저님, 저희는 단순히 무기를 팔려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캐나다와 한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 말입니다. 70년 전 캐나다가 한국을 도와준 것처럼 이제는 한국이 캐나다를 도울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에밀리도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직접 보고 나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성실함, 그리고 무엇보다 파트너를 대하는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미국 업체들이 보여준 거만함과는 정반대였죠. 한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이 전해진다면 저희로서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한국과 캐나다가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위원회 당일 회의실 분위기는 팽팽했습니다. 찬성파와 반대파가 명확히 갈라져 있었거든요. 케빈 윌슨을 중심으로 한 보수파는 여전히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했고, 젊은 관료들을 중심으로 한 혁신파는 한국과의 협력을 지지했습니다. 에밀리의 발표가 시작되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는 지난 6개월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에밀리의 발표는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었습니다. 성능 비교표, 가격 분석, 납기 일정, 기술 이전 조건, 현지 생산 계획까지 모든 것이 데이터로 뒷받침되었죠. 특히 폴란드와 호주 등 다른 나라들의 성공 사례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 무기 도입 후 국방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현지 생산을 통해 방산업계도 발전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밀리가 정말 중요하게 강조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캐나다의 전략적 자주성을 높이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미국 일변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함으로써 우리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죠. 이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에밀리의 말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케빈 윌슨이 여전히 우려를 표명했지만 다른 위원들은 점점 한국 측 제안에 관심을 보였죠. 특히 현지 생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 위원은 2,000명의 일자리 창출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큰 효과라고 말했습니다. 회의는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4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에 국방부 장관이 정리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한국과의 협력이 우리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총리가 내리실 것입니다. 에밀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평가위원회 마지막 날 캐나다 총리가 직접 브리핑을 받기 위해 국방부를 찾았습니다. 마크 카니 총리의 등장으로 회의실 분위기는 더욱 긴장감이 돌았죠. 총리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에밀리의 최종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에밀리는 총리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처음이라 긴장했지만 자신의 신념을 정확히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에밀리는 지난 몇 달간의 모든 경험을 담아 마지막 발표를 했습니다. 총리님, 그리고 위원님들, 저는 캐나다 국민의 세금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방산업체들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능, 가격, 납기, 기술 이전, 현지 생산 등 모든 면에서 기존 업체들을 뛰어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우려사항도 솔직히 언급했습니다. 물론 새로운 파트너와의 협력에는 리스크가 따릅니다. 하지만 기존 방식을 고수하는 것 역시 리스크입니다. 높은 가격, 긴 납기, 그리고 기술 종속성 말입니다. 더 중요한 건 캐나다의 전략적 자주성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총리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총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에밀리를 보았습니다. 프레이저 평가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밀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총리님, 저는 한국과의 협력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캐나다의 전략적 자주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70년 전 우리가 한국을 도왔듯이 이제는 한국이 우리를 도울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실 안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찬성파와 반대파의 시선이 교차했고 한민수를 비롯한 한국 측 관계자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죠. 총리는 잠시 생각에 잠긴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타와 강이 유유히 흐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총리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국익과 동맹관계, 국민 여론과 정치적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거든요. 바로 그때 총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전화였죠.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총리는 전화를 받으며 회의실을 나갔고 15분 후 다시 돌아왔습니다. 총리의 표정을 읽기는 어려웠습니다. 회의실 안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총리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총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결정은...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총리의 보좌관이 급하게 들어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새로운 전황 변화가 있다는 소식이었죠. 러시아가 새로운 공세를 시작했고 한국산 무기들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총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밀리의 보고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캐나다 국방 정책의 미래가 바로 이 순간에 결정될 참이었습니다. 총리는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의실 안 침묵이 길어졌고 모든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과연 캐나다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미국과의 오랜 동맹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미래를 열어갈 것인가? 이 역사적 순간의 결과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진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지만 지하 깊숙한 벙커는 뚫지 못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유럽의 한 무기 전문가가 한국을 방문한 후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에게 한국의 현무호가 있었다면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용했던 한국이 어떻게 세계 무기 체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유럽계 여성 무기해설가 소피아 헤르츠입니다. 전직 나토 출신인 그녀가 한국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과 그 후 일어난 변화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세계가 주목하지 않았던 한국의 진짜 실력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리고 그것이 국제 정세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소피아 헤르츠는 유럽에서 가장 신뢰받는 군사 전문가 중 한 명입니다. 전직 나토 소속이었던 그녀는 현재 자신만의 국방 전문 채널을 운영하며 세계 각국의 무기 체계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분석은 정확성과 객관성으로 유명했죠. 정치적 편견 없이 순수하게 기술적 관점에서 무기를 평가하는 것이 그녀의 신조였습니다. 2024년 말 중동 상황은 소피아에게 특별한 관심사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그 시기, 소피아는 브뤼셀에 있는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수많은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벽면 가득한 모니터에는 위성사진과 각종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이란의 지하 핵시설에 대한 정보들이 책상 위에 가득했습니다. 포르도와 나탄즈 핵시설의 구조도, 지하 깊이, 방어시설에 대한 상세한 분석 자료들이었습니다. 지하 수십 미터 깊이에 건설된 이란의 핵시설들은 일반적인 폭탄으로는 절대 파괴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두꺼운 철근 콘크리트와 여러 층의 방어막이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골치 아픈 문제군요. 소피아는 혼잣말을 하며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녀의 앞에 놓인 것은 단순한 군사 작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란의 핵시설 방어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하 80m 깊이에 위치한 시설들, 그리고 그 위를 덮고 있는 수미터 두께의 콘크리트와 강철 구조물들. 이런 시설들은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가장 주목한 건 미국의 벙커버스터 폭탄이었습니다. GBU-57이라고 불리는 이 무기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벙커 파괴용 폭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무게만 해도 13톤에 달하는 이 괴물 같은 무기가 유일한 해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이죠. GBU-57조차도 깊이와 구조에 따라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피아는 늦은 시간까지 자료를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세계 최강국들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기술의 한계와 전략적 딜레마가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자신의 모든 상식이 뒤바뀔 만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소피아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을 분석하며 긴장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새벽 3시 이스라엘 공군의 최신 전투기들이 이란 영공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들과 F-15 공격기들이 대편대를 이루어 출격한 것이죠.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소피아는 나토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전을 실시간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의 실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조종사들의 훈련도, 장비의 성능도 완벽에 가까웠죠. 첫 번째 공격파가 목표에 도달했을 때 소피아는 모니터를 통해 폭발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거대한 화염과 연기가 치솟았고 지상시설들이 파괴되는 모습이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들어온 정보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폭탄들은 시설 상부는 완전히 파괴했지만 정작 중요한 지하 벙커는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핵심 시설들이 여전히 온전하게 남아있었던 것이죠. 소피아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쉽지 않군요.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작전은 부분적으로만 성공했고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력도 거셌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미국의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죠. GBU-57 벙커버스터의 지원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72시간 후 미국의 거대한 B-2 스텔스 폭격기가 출동했습니다. 13톤짜리 괴물 폭탄 GBU-57을 탑재한 채로 말이죠. 이 폭탄은 너무 크고 무거워서 일반 전투기로는 운반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B-2 폭격기만이 이런 무기를 운용할 수 있었죠. 폭탄이 투하되자 지진과 같은 진동이 수십 킬로미터까지 전해졌습니다. 그제서야 이란의 지하시설 일부가 파괴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명 성공적인 작전이었는데 왜 이렇게 아쉬운 기분이 드는 걸까요? 이스라엘 같은 군사 강국도 결국 미국의 도움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기술의 한계와 의존성의 문제가 명확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소피아의 동료인 마르쿠스가 황급히 스튜디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소피아, 이거 봐야 해. 정말 믿을 수 없는 정보야. 동료가 건넨 자료를 보자 소피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기에는 현무호라는 한국의 미사일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전문가의 놀라운 발언이 포함되어 있었죠. 만약 이스라엘에게 한국의 현무호가 있었다면 미국의 도움 없이도 가능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전직 공군 사령관이었던 아미르 에젤의 이런 발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자료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한국이요? 정말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믿기 어렵다는 뉘앙스가 가득했습니다. 소피아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무기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그녀가 알고 있던 한국은 경제 강국이었지 군사 강국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한국 전쟁 이후 꾸준히 국방력을 키워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반도체와 자동차, K-팝으로 유명한 나라였지 무기로 유명한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소피아는 한국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은 분단 국가로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군사력은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미국의 GBU-57을 능가하는 수준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더구나 이스라엘 같은 군사 선진국이 부러워할 정도라니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건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소피아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한국에 대한 자료 수집에 나섰습니다. 한국의 국방기술, 무기개발 역사,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무기체계들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죠. 조사하면 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더 진보된 군사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놀랍게도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 초청장이 날아왔습니다. 마치 그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한 타이밍이었죠. 초청장에는 정중한 영어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럽의 저명한 군사 전문가이신 소피아 헤르츠님을 한국국방과학연구소로 초청합니다. 한국의 국방기술에 대해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소피아는 주저하지 않고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시간 동안 그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정말로 미국의 GBU-57보다 뛰어난 무기가 존재하는 걸까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그녀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소피아는 한국의 첫인상에 놀랐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 같았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모든 것들이 유럽과는 다른 느낌을 주었습니다. 효율성과 아름다움이 완벽하게 조화된 공간이었죠. 이런 공항을 만드는 나라라면 무기도 뭔가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에서 그녀를 맞이한 건 한국국방과학연구소의 이정현 박사였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유창한 영어로 소피아를 반겼습니다. 소피아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내일 정말 특별한 걸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정현 박사의 말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소피아는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의구심도 품고 있었죠. 차로 서울 시내를 이동하면서 소피아는 한국에 대한 인상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첨단 인프라, 그리고 거리를 달리는 수많은 전기차들.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이 정도 기술력이면 정말 뭔가 특별한 무기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 라고 소피아는 생각했습니다.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소피아는 다음날 이른 아침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넓은 부지에 자리 잡은 연구소는 생각보다 훨씬 규모가 컸습니다. 마치 하나의 작은 도시 같았죠. 보안도 삼엄했습니다. 여러 검색대를 통과하고 신원 확인을 받고 특별 출입증을 발급받은 후에야 소피아는 연구소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연구소 내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최첨단 장비들과 거대한 실험실들, 그리고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정현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방기술이 개발됩니다. 현무호도 바로 여기서 탄생했죠. 오늘 보실 건 현무호의 실제 관통력 테스트입니다. 이정현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소피아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긴장도 되었습니다. 만약 기대만큼 대단하지 않다면 어떻게 할까요? 실험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이정현 박사는 현무호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현무호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닙니다. 지하 깊숙한 목표물을 파괴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정밀 타격 무기죠. 우리나라의 독자 기술로 개발된 것입니다. 소피아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을까요? 실험장에 도착하자 소피아는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축구장 몇 개를 합친 것보다도 큰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쪽 끝에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목표물이었죠.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본 소피아는 눈앞의 광경에 압도되었습니다. 높이만 해도 20m가 넘어 보였고 폭도 그에 못지않았습니다. 이는 이란의 핵시설과 유사한 방어력을 가진 모의 벙커였습니다. 두께만 해도 수미터에 달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었죠. 그 위에는 추가적인 강철 보강재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걸 뚫는다고요? 소피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자신이 나토에서 본 어떤 무기도 저런 구조물을 완전히 파괴하지는 못했거든요. 이정현 박사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 구조물이 얼마나 견고한지부터 보여드리죠. 이정현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저모의 벙커는 실제 이란 핵시설의 방어력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지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다층 방어 구조,
폭발 충격을 분산시키는 특수 설계, 그리고 가장 단단한 콘크리트와 강철 합금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이었죠. 일반적인 폭탄으로는 흠집조차 낼 수 없습니다. 라고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발사대에 설치된 현무호 미사일을 본 소피아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았거든요. 미국의 GBU-57처럼 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길이는 약 8m 정도로 보였고 직경도 1m 남짓했습니다. 저 작은 걸로 정말 가능한가요? 소피아의 의문은 깊어졌습니다. 어떻게 저런 작은 미사일이 13톤짜리 GBU-57보다 뛰어날 수 있을까요? 크기가 전부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기술이죠. 이정현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현무호는 단순한 폭탄이 아닙니다. 지하 관통에 특화된 정밀 타격 시스템입니다. 박사는 미사일의 구조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현무호는 다층 탄두 구조로 되어 있어서 첫 번째 탄두가 경로를 뚫으면 두 번째 탄두가 더 깊숙이 들어가 폭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힘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건 더 스마트한 무기였습니다. 무작정 크고 무거운 폭탄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정교한 기술로 목표를 정확히 파괴하는 방식이었죠. 마치 외과 의사의 수술칼 같네요. 라고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정현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망치가 아니라 정밀한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현무호의 핵심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수 합금으로 만들어진 관통탄두, 정확한 타이밍으로 작동하는 지연신관, 그리고 목표물의 구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센서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발사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발사 준비 완료. 통제실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소피아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 순간이 자신의 모든 상식을 바꿀 수도 있는 순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발사 10초 전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소피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연구원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 4, 3, 2, 1 발사. 현무호가 엄청난 속도로 목표물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의 화염과 연기가 장관이었습니다. 미사일은 완벽한 궤도를 그리며 목표물에 접근했습니다. 소피아는 고성능 카메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현무호는 정확히 계산된 각도로 콘크리트 구조물에 명중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이 있었고 잠시 후 더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층 탄두 시스템의 작동 모습이었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엄청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지면이 흔들릴 정도였죠. 먼지와 연기가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소피아는 손에 땀을 쥐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먼지가 가라앉자 소피아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토록 견고했던 콘크리트 벙커가 완전히 뚫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깔끔하게 마치 거대한 드릴로 뚫은 것처럼 정확한 원형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구멍의 깊이는 구조물을 완전히 관통할 정도였습니다.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소피아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의 GBU-57도 완벽하지 못했던 일을 한국의 현무호는 깔끔하게 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훨씬 작고 가벼운 무기로 말이죠. 이정현 박사는 소피아의 놀란 표정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놀라셨죠? 저희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실험과 개발 끝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겸손함도 느껴졌습니다. 소피아는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술이 들어간 건가요? 이건 정말 혁명적인 무기네요. 이정현 박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핵심은 탄두의 설계와 재료 기술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으로 다단계 폭발을 일으키는 시스템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만의 독특한 접근 방식입니다.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현무호의 성공 비밀은 크기나 폭발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밀성과 효율성에 모든 것을 집중했던 것이죠. 큰 망치로 내려치는 대신 작고 날카로운 칼로 정확히 베는 방식이라고 박사는 비유했습니다. 이런 접근법이야말로 한국만의 독창적인 기술 철학이었습니다. 왜 이런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나요?
소피아의 질문에 이정현 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한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저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지하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위협들까지 말이죠. 박사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분단 상황에서 항상 북한의 지하시설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의 핵시설들과 지하 군사기지들, 그리고 수많은 지하 터널들이 한국에게는 현실적인 위협이었죠. 현모호는 바로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이정현 박사의 말에서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위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는 고전적인 격언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이 격언을 가장 현실적으로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세계가 이 기술에 대해 잘 모르는 걸까요?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기술이라면 당연히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어야 할 텐데 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걸까요? 이정현 박사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저희는 크게 떠들지 않는 편입니다. 필요할 때 조용히 준비하고 필요한 사람들만 알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사의 말에는 한국인 특유의 겸손함이 묻어났습니다. 무기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순간 소피아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였습니다. 큰 소리치지 않으면서도 실력은 확실했던 것입니다. 마치 조용한 고수 같은 느낌이었죠. 다른 나라들이 자신들의 무기를 과시하느라 바쁠 때 한국은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마치고 유럽으로 돌아온 소피아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브뤼셀에 자신의 스튜디오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국에서 본 현모호의 위력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 깔끔하게 뚫린 콘크리트 구멍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죠. 이제 그녀에게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세계가 알아야 할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 말입니다. 소피아는 즉시 특별 프로그램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제목은 괴물은 서울에 있었다였습니다. 이 제목에는 그녀의 놀라움과 감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녀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모든 것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스라엘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기술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소피아는 더 많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한국의 다른 무기 시스템들, 국방 기술의 발전 과정, 그리고 한국 특유의 기술 개발 철학까지. 조사하면 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현모호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방송되자 유럽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한국에 그런 기술이 있었다고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군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소피아의 채널 구독자 수는 하루 만에 2배로 늘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수천 개의 놀라움과 감탄의 메시지들이 쏟아졌죠. 더 놀라운 건 전문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이 하나둘씩 한국 기술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는 우리도 이런 기술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공식 석상에서 발언했습니다. 독일의 군사연구소에서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라는 입장을 발표했죠. 영국의 유명 군사 전문가인 제임스 헤이스팅스는 자신의 칼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그들은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개발해왔다. 이탈리아의 국방장관도 한국 방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소피아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진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한국의 진짜 의도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 말이죠. 그녀는 추가 취재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다른 무기 시스템들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현모호만이 아니라 한국의 전반적인 국방기술 수준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또 한 번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수함 기술, 전투기 개발, 레이더 시스템까지 모든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뛰어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소피아의 프로그램이 세계적인 화제가 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이제 양쪽 모두 한국의 기술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공식적으로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현모호 기술을 공유해달라는 직접적인 요청이었죠.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기술은 중동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란 쪽에서도 비공식적으로 한국에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양쪽 모두 한국의 기술을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피아는 이런 상황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공개한 정보가 새로운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요? 그녀는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문제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양쪽 모두에게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평화를 위한 것이지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중립을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의 외교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술을 특정 국가의 군사적 목적에 제공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런 한국의 입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도움을 주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나왔죠. 특히 서방 언론 중 일부는 한국이 너무 소극적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한국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무기 기술은 한번 퍼지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도 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한국과의 기술 협력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것이었죠. 이는 정말 역사적인 변화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한국에게 기술을 주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국방장관은 의회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현모호 기술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우리도 이런 접근 방식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펜타곤 내부에서는 한국기술연구팀이 새로 구성되었고 한국과의 기술 교류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에서도 반응이 있었습니다. 양국 모두 한국의 기술에 대해 공식적인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전문가는 한국의 기술 수준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했고 중국의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더욱 흥미롭게 전개되었습니다. 소피아의 프로그램을 본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호주, 캐나다, 브라질, 인도, 심지어 일본에서도 한국의 기술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하루아침에 세계 무기 시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호주의 국방장관은 공식 방안을 통해 한국과의 무기기술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도 현모호 같은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캐나다에서는 한국산 무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브라질과 인도도 한국과의 국방기술 협력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소피아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직 공군 사령관이었던 아미르 에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현모호가 있었다면 이란 작전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미국의 도움 없이도 모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발언은 전 세계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군사 강국의 고위 인사가 다른 나라의 무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더구나 그 상대가 한국이라는 점에서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이정현 박사와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박사님,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화상통화로 만난 이정현 박사의 답변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과도한 관심은 오히려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자부심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세계가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피아의 질문에 박사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인정받는 것이 기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평화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세계의 관심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다른 무기 시스템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현무호 외에도 한국이 개발한 여러 무기들이 주목받기 시작했죠. K9 자주포, 차세대 전투기 KF-21, 그리고 각종 함대함 미사일들까지 한국의 국방 기술이 전반적으로 재평가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피아는 마지막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단순히 한국의 무기가 뛰어나다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성공 비밀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한국 특유의 문화와 철학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소리치지 않고 묵묵히 실력을 쌓는 문화,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를 위한 기술이라는 분명한 목적 의식이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소피아는 마지막 방송 원고를 작성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조용히 준비해왔습니다. 화려한 선전이나 과시보다는 실질적인 실력을 쌓는 데 집중했죠. 그 결과가 바로 현무호 같은 혁신적인 무기의 탄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소피아의 마지막 방송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기술적 성취뿐만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철학과 문화까지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진정한 강국은 소음을 내는 나라가 아니라 조용히 실력을 쌓는 나라입니다. 라는 그녀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소피아에게는 전 세계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CNN, 영국 BBC, 프랑스 24 등 주요 언론사들이 그녀와의 인터뷰를 원했습니다. 모두 한국의 무기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죠. 한국 정부에서도 소피아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의 국방부 장관은 공식 서한을 통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도로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세계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정현 박사도 개인적으로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소피아가 가장 기뻤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신의 방송을 본 젊은 유럽인들이 한국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한국이 이렇게 멋진 나라였다니라는 댓글들이 그녀의 채널에 가득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강한 나라는 꼭 목소리가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가장 조용한 곳에서 가장 강한 무기가 만들어지니까요. 이것이 소피아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방송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소란스럽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준비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교훈을 말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바로 그런 힘이었습니다. 그들은 세계가 주목하지 않는 사이에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들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현무호라는 놀라운 무기의 탄생으로 이어진 것이죠. 화면에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현무호 시험 발사 장면이 다시 한번 재생되었습니다. 그 순간 소피아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세계에 전한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남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소피아는 이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